지금 뭐 요즘 그 검찰들이 조금 세졌어요 보니까. 예, 좀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빵빵 때리고 있어요. 예. 네. 선거법으로 2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제 2년을 구형했고요. 네. 그것도 최고형을 구형했고요. 네. 그다음에 위증교사도 최고형인 네. 3년 구형을 했죠. 근데 그 가명 사유가 나도 판결문 보니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없지요, 목사님. 중복하여 계속 위증을 예. 시도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반복하고 있고 또 네. 하나는 전파성이 강한 TV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을 보면 우리가 이 차이가 별로 안 났지 않습니까? 위로 올려. 그래서 보면 거짓말을 반복하고 가짜 증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파성이 높은 TV 매체에서 떠들고 있는 것이고 반성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고 또 선거법 위반을 통해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표차가 거의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저기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위증교사가 이제 11월 25일인데 이건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만 이 선거법 위반 2년 구형한 사건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6개월 1년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짜를 안 지켰지만 아마 고등이나 대법원에서는요.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지금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죠. 이게 국가의 운명이 걸린 거니까. 예. 자, 홍동현 목사님. 예. 사실은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예. 심상정이가 80만 표를 얻었거든. 예. 심상정이가 아니었으면요. 사실 졌다고요. 좋습니다. 명백하게 졌죠. 그거는 뭐 졌죠. 말 것도 없죠. 예. 그래서 나는 심상정이 원래 좌파 빨갱이라서 싫어했는데 심상정이 난 요즘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볼 때마다 말이야. 참 너가 나라를 살렸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진 거야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이념 편향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심상정이하고 둘이 합당을 해버렸으면요 거의 뭐 100만 표 차이로 졌단 말이에요. 예. 졌을 경우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을 때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예측했습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또 지난번 선거는 아마 그 역량 따라 가지고 200석 넘게 가져가실 겁니다. 그래 됐으면 대한민국 끝장난 거죠.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저렇게 철면피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는지 자살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저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독도 하지 않지요. 눈알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해버리고 이런 식의 사람이 만일이 됐다고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섬찟하고 끔찍합니다. 우리가 이런 운동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게 원천봉쇄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그야말로 베네수엘라 그 급행열차를 타게 되고 그 바탕 위에서 남북 연방제로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맹렬하게 달려갔겠죠. 그래서 지금쯤 어떤 세상이 되어질지 참 우리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세상이 되어있지 않는가.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런 현상을 가지고 가까스로 행정 권력은 가져왔지만은 아직까지도 저 사법부나 또 이렇게 또 입법부 또 시민단체 또 언론 이것이 아직까지도 기울어진 운동장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자유혁명을 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돈해야 이 나라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적당하게 미봉책에 그쳐가지고 무슨 정권 한번 가져온다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대청소를 한번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동호 교수님. 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가 그랬죠. 3월 8일? 9일? 3월 9일. 예. 3월 9일 대통령이 되면은 취임식 준비하다 보면 이제 취임할 때 5월 달에 취임하잖아요. 예, 5월 달 취임. 5월 달에 취임하고 한 달 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한 달 후에 취임식 한 달 후에 그 지방자치 선거 때
그 투표용지 하나만 더 찍으면 되거든.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찬반을 대통령이 된 후에 선동을 해버리면 연방제 통일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나는 가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동호 교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이제, 원래. 옛날 소원이요? 옛날 소원입니다, 목사님. 전 지금 거듭났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때 당시 그 통일 그 뭡니까 헌법 개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국이 내놨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내용에 보면 그 이렇게 헌법 그 뭡니까 대한민국은 이 연방제를 지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연방 국가를요. 그렇지. 그거는 사실상 고려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원래 어차피 하려다가 실패했지만 만약에 새로운 정부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면 제일 처음 시도할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처럼 지금 대통령 된 마당에 우리 보수 우파들은 실망해서 아마 이 투표장에 안 나올 거고 좌파들은 의기양양해서 나온다고 치면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통과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연방 하다가 고려 연방까지 가는 거죠. 목사님. 힘도 못 써보고. 힘도 못 써보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냥 꼭 주한미군하고 군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부에서 뒤집어져 버리는데. 제가 목사님 하나 말씀드리면 문재인 때 그 통일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제가 헌법 교수니까 갔었지 않았겠어요? 오호. 근데 이게 분야마다 다 다른데 제가 이제 맡은 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야였었는데요. 거기 참석하면 돈 얼마 줘요? 그 국가적 기밀이라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근데 반대해서 찬성했어요. 저는 이제 왜 싸우고 나왔냐면요. 어. 그 지방 분권에서 하는데 네. 그 이제 그 이 행자부 차관도 오고 그 다 옵니다. 차관급 국장급이 딱 같이 이제 우리가 마주 앉아서 해요. 네. 교수도 한 뭐 5, 6명 있었고 세종시 이전을 헌법에 넣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죠. 세종시를 왜 헌법에 넣냐 말이지. 수도를 갖다가. 그날 교수님한테 여비를 많이 안 줬구나. 그래서 제가 또 몇 가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잘렸죠. 어허. 연락을 안 오는 거죠, 저한테. 어허. 김학성 와봐야 그게 도움 안 된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감사한 것은 그 행자부 국장이나 서기관들이 저한테 개인적 연락이 왔어요. 와서 교수님 지난번에 회의를 몇 번 했거든요. 몇 번 한 내용 중에서 목사님 저한테 그런 내용들을 글로 써달라는 거예요. 와. 자기가 그러면 그 용역비를 드리겠다 그래요. 저한테. 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터무니없는 말을 하길래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건 제가 뭐 학자로서 자긍심 갖는 문제지만 그 인간들이 헌법에다가 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는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시도한다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지 목사님. 네. 왜냐하면 세종시를 간다고 하는 말은 이 남부 연방제를 염두에 둔 개념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서울 가지고는 연방제가 어려우니까 북한의 수도는 평양, 그렇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 이렇게 놔야만 균형 있는 두 집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무현 때부터 세종시로 넘어간다는 것은 연방제에 대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죽일 놈들이야. 그래서 헌법에다가 세종시로 이제 옮길 수 있다. 세종으로 한다. 그걸 넣어서 제가 거기서 막 대판제에서 싸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당시에. 현무가요 500톤이에요. 아니 8톤요. 8톤. 8톤이야. 예. 8톤. 저게요 핵무기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번에 이스라엘 그 뭡니까 살상한 무기가 1톤 정도라 그러거든요. 900kg. 예, 900kg이니까. 그러니까 900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벙커버스터를 때릴 때 위력이 작으니까 그가 2초 단위로 때려가지고 그러면은 쉽게 하면은 뭐 한 50m 파괴했다. 거기를 중복해서 계속 때려서 80m까지 뚫은 겁니다. 머리가 좋네. 참. 우리는 10배래죠? 10배? 현무가 8톤이니까. 저기 나왔네. 나오니까. 저것이 현무인가? 예. 드럼통처럼 생겼어. 저게
그 직경이 20m 정도랍니다. 엄청 크죠.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IAEA 뭐 원자력 사찰기구 우리는 뭐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하니까 우리가 핵을 당장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북한에 우리가 물론 한미 동맹으로 해서 핵 공유 차원까지 이제 지금 성격시키려고 하는 거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만들자. 그 이 정도 위력이면은 그 북한의 그 물론 이제 탄도가 어떤 탄도나 다르겠지만은 거의 그 핵탄도하고 맞먹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국군의 날을 통하여 본 그대로 이제 군사적으로는 절대로 북한이 남침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내부에 이 대한민국 내부를 분열시켜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5대5로 나눠졌다고. 이재명을 추구하는 자가 50%,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자가 50%. 이게 나라가 되겠냐 이거지. 예? 나라가 되겠냐 이거야. 5,200만 국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재명이가 좋습니까? 좋으시면 그냥 연방제 통일로 가십시오. 그냥 차라리. 아예 이재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이재명하고 같이 가요. 그냥 이재명이 저 사형도 안 시키고 깜빵도 안 보낼 테니까 그냥 북한으로 가시라고. 가면 되지. 왜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가 익힌 나라에서 왜 소란을 피우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이거 이 애국운동하기도 힘들어요. 힘들어. 이제. 예? 그래서 내일 우리는 10월 3일 날 무조건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그래야 저 촛불 시위를 사전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촛불 시위 행동은 10월 말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이 11월 15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제압하려고 하는 이유가 10월 3일 날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시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해서 꼭 내일 10월 3일에 꼭 여러분들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터가 지금 나왔습니다. 위로 한번 띄워주시고. 그래서 내일 하루 수고하면 G2 국가 되고 전 세계적인 말이야, 이 미국 다음에 나라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는 그대로 자유통일까지 간다 이거죠. 가는데 이제 내일 드디어 개천절인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연설을 할 것입니다. 연설하는데 이거는 한번 이동호 교수님. 예. 그 지금 이제 자유통일까지 연설이 왔거든요. 예, 예. 또 대통령 비서실장 또 그 정진석을 정진석 통하여 백병전. 이제는 백병전을 치러야 될 때가 왔다. 예.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예. 내일 개천절에는 무슨 연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가? 그 한번 예상 기대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설, 대통령이 어떻게 연설하는 것이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국민들의 길을 살리고. 대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그건 다 지나간 연설이고 예. 10월 3일 내일 연설문에 이동호 교수님이 연설을 한다면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이다. 생각이 안 나면 김학성 교수님부터 우리 얘기해요. 이동호 장로가 저 그동안에 공부를 잘 못했어요. 물론 저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남북 간 제한적 자유여행을 실시하자. 그게 목사님 지론 아니십니까? 아니, 내가 이야기한 건데 맞아요. 남북한 제한적 자유여행이다 말이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목사님. 와. 저 인간들이 안 하겠지만 그렇게 치고 나가자 이거죠 목사님. 그렇지. 예. 맞아. 맞아요. 황동일 목사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딱
대통령하고 치면 내일 연설문에 핵심 뭐든지 모든 연설문에 한 문장이거든. 키워드거든. 하나 한 문장에 다 담고 있거든. 나머지는 다 보조고 뭐를 넣어야 될 것 같아 거기다. 일단 그 이야기를 전제하고 또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다 하고 북한 동포들 넘어오면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본격적으로 탄핵 국면에 들어갔다 나 이래 보거든요. 아 그거 기억나요? 예, 그걸 하지요. 박근혜가요 북한 동포요 빨리 오라 한국으로 그랬잖아요. 넘어오세요 그랬거든. 그 이후로 그 북한 지령이 총 밀어가는 것 같아요. 탄핵됐어. 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북한 동포들을 향해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노예로 신음하지 말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넘어라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황 장로님. 지금 우리나라는 쌀 보관료 때문에 쌀이 썩어가지고 밑바닥에 창고에 예. 골칫덩어리인데 그래도 WTO 때문에 또 외국에서 일부를 쌀을 또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예. 국제 규정상. 그래가지고 했는데 쌀을 아예 수백만 톤을 저 휴전선에다 다 갖다 주고 북한 애들 보고 가져가라. 그렇게 연설하면 안 될까요? 그것보다 네. 저는 이제 자유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래서 그 전에 자유통일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결집하고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국가를 좀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목사님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잘못된 것 좀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묻겠다 해서 국민 투표를 하면서 이 선거 개혁, 정치 개혁 이런 몇 가지 강력한 것을 가지고 개천절이 하늘이 열린 날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저 시작됐다는 날인데 지금 뭐 이제 그 남북이 저 분단되어 있다가 이제 자유통일이 저는 뭐 코앞에 다가왔다고 봅니다. 저 김정은이가 그렇게 오래 못 견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연설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 쌀, 네. 그 뭐 우리가 그저 휴전선 일대에 갖다 놓을 그런 뭐 수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한다면 인권적인 차원에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쌀을 지원해 주겠다. 그냥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대통령의 말은 국격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또 뭐 인권적인 이런 면으로서 위상도 높아지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또 신호도 주기 때문에 그 옛날에 한번 우리가